정부에 맞서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쓴 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발언을 정치학적으로 뜯어봤어요. 근데요, 이런 선전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했어요. 결과는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가 80% 올랐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119% 올랐습니다. 두 번 다 강한 말과 함께 집값이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메커니즘을 먼저 보여드리고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말은 하루면 바뀝니다. 근데 법은 바꾸기 어렵죠. 시장은 이걸 구분해요. 법이 따라오면 진짜라고 받아들입니다. 말만 세면 버팁니다. 정치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법, 기관, 예산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는 코스틀리 시그널, 즉 비용 있는 신호. 기자회견이나 SNS 한 줄은 칩톡, 비용 없는 말이라고 해요. 비용 없는 말이 나오면 시장은 초반에 움찔합니다. 근데 제도가 안 따라오면 시장은 학습을 해요. 아, 말뿐이구나. 그때부터 말의 효과는 급속히 떨어지고 집값은 더 빠르게 오릅니다. 강한 메시지가 나오고 시장이 잠깐 위축되고 제도가 안 따라오고 시장이 학습하고 다시 오릅니다. 이 렌즈를 갖고 역사를 보겠습니다.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합니다. 서울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약 3억 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강한 메시지. 비용 없는 말입니다. 규제라는 규제는 다 꺼냈습니다. 종부세, DTI, 양도세 강화까지 5년간 12차례예요. 초반에 시장이 움찔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근데 제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결과는요, 임기가 끝난 2008년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5억 3천만 원, 80% 상승. 특히 강남 3구는 120% 올랐어요. 때려잡겠다던 바로 그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한 번에 잡질 못해서 미안합니다. 패턴 그대로입니다. 강한 메시지, 단기 위축, 제도 미비, 시장 학습, 재가속. 그런데 이거 한 번이면 우연이에요. 두 번이면 패턴이죠.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서울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약 5억 8천만 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역시 강한 메시지, 비용 없는 말이죠. 부동산 대책만 총 23번 나왔습니다.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인상,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꺼낸 거예요. 물론 배경을 짚어야 공정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폭발한 시기였고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완화하면서 오르기 시작한 가격이 이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은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집중됐습니다. 3기 신도시 30만 호를 발표하긴 했지만 서울 안이 아니라 수도권 외곽이었고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시장은 학습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른다. 규제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매수 시그널이 된 겁니다. 결과는요, 임기 말 서울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12억 6천만 원, 119% 상승, 역대 최고죠. 평균 근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서울에 집 사는 시간, 노무현 정부 말에는 24년, 문재인 정부 말에는 33년, 9년이 더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인정했죠. 퇴임 후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인정해야 한다고 직접 말했어요. 그리고 이 실패가 0.73% 차이의 대선 패배로 이어집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약 25만 표 차이로 진 그 선거 말이에요. 서울 표심을 돌린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같은 패턴이죠. 강한 메시지, 단기 위축, 제도 미비, 시장 학습, 그리고 재가속. 두 번째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보수 정권은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아파트 값은 10% 빠졌습니다. 근데 이건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덕분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는 21% 올랐어요. 규제를 풀어서 다음 폭등의 씨앗을 깔았죠. 윤석열 정부 때는 1% 보합. 전체로 보면 안 올랐지만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역대 최고로 벌어졌습니다. 어느 정권도 부동산을 풀지 못했어요. 22년째입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새 정권을 짧게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대통령이 시장에 전쟁을 선포했을 때입니다. 이 새 정권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두 번의 증거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말의 강도가 아니라 제도의 깊이가 결과를 결정했어요. 그러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재명 정부는 말의 단계를 넘어서 제도의 단계로 갈 수 있는가? 자, 이제 2026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패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0.73% 차이로 졌던 그 선거에서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접근이 이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말과 제도를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SNS로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동시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하고 129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앞에서 본 프레임으로 말하면 비용 없는 말만 한 게 아니라 비용 있는 신호를 함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장도 반응하고 있죠. 매물이 늘고 상승세가 둔화되고 심리가 꺾이고 있어요. 하지만요, 냉정하게 볼 게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시장 반응, 이거 이전 정권 초기에도 있었던 현상입니다. 노무현 때도 초반에 움찔했고 문재인 때도 8.2 대책 직후 한 달은 안정됐어요. 근데 제도가 안 따라오니까 시장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어디쯤일까요? 아직 말의 단계와 제도의 단계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분기점이 되는 변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해요. 첫 번째는 양도세 중과죠. 5월 9일 유예가 종료되는데 국회에서 연장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진짜로 막아내느냐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부동산 감독원이에요. 아직 설치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감시기관 없이 시장 규율을 요구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보유세 개편인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데 아직 제도로 구현되진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공급 대책이에요. 129 대책에서 용산, 태릉, 과천 경마장 등 6만 호를 발표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수년이 걸립니다. 네 가지 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2년간 5개의 정권, 어느 정권도 한국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22년째예요.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는 패턴은 명확해요. 말의 강도가 아니라 제도의 깊이가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 실패를 직접 목격하고 정치적 대가를 직접 치른 사람입니다. 접근 방식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초반 반응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분기점은 5월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진짜로 종료되면 그건 제도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국회에서 또 연장되면 우리는 다시 말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감독원이 설치되면 시장에 규율이 생깁니다. 법안이 표류하면 시장은 또 학습하겠죠. 제도가 따라오면 이전과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안 따라오면 같은 결말이 반복될 수 있겠죠. 대통령의 말은 강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이 아니라 제도를 기억해요. 지금 집을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대통령의 SNS보다 중요한 건 후속 입법입니다. 법이 따라오는지, 기관이 만들어지는지, 공급이 실행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5월에 양도세 유예가 진짜 끝나면 제도의 시대가 오는 거고요. 또 연장되면 말의 시대가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같이 지켜볼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경제 이야기인 척 했지만 결국 정치 이야기였습니다. 돈의 맥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